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는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21세기 자연어 처리의 이제 비밀과 챗GPT의 원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도 이제 확인 드리면서 보면은 이제 워드 투 백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단어 수준의 임베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시간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장 수준의 임베딩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이 NPLN급의 구현과 이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엘모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계열이 달라요. 이 트랜스포머가 네트워크가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그런 숨가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잘 제시는 안 된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이 여정이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2014년에 RNN 기반의 인코더와 디코더로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원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번역을 수행하는 이런 점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기계 번역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2014년부터는 이 기계 번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처리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문장 단위로 처리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벡터의 경우에는 이 워드 투백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점이 바로 지적이 됐고 이거는 만든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 이거는 어떤 문제로 서술될 수 있을까요?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같은 표기나 음을 가지고 있는데 뜻이 다른 경우가 동음 이의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어 벡터의 표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한번 해보죠. C라고 하는 단어 벡터가 위에서 잘 형성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배라고 하는 표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XT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XT는 그것이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떠나서 고정된 크기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T에 대해서. 즉 TT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가 다 T인가요? 아니죠. 그죠? 표기는 같지만 얘네들은 같은 T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T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어쨌든지 배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 워드2 백에서 존재를 했을 테니까 모델에 이제 워드2 백에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냐? 그죠? 이때입니다. 뭐 있어야지. 배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BTS는 있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어휘 바뀌잖아요. 그러면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단어 벡터로 이제 변환이 이제 가능한데 그 단어 벡터의 수치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most similar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라고 하는 단어의 근처를 보면 얘네들이 이제 누구랑 친구인가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랑 친구인가 이 개념의 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의 원에 같이 속한 단어들을 보시면 곱절. 아, 지금 요 C는 요 배를 2배, 3배 이런 그 수량적인 개념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같이 등장하는 것이 뭐 그 도량형들의 표기네요. 킬로그램, 뭐 킬로미터, 밀리미터, 퍼센트, 그죠? 수량이나 혹은 단위의 개념으로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라고 하는 문장을 받았을 때 이 단어 벡터들이 이제 변환이 수행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이 배가 지금 형성된 C에서 올바르게 변환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도 의미적으로 틀리게 되고요. 배 먹으니 얘는 과일의 개념인데 틀리게 되고요. 과일이나 음식의 개념이죠. 먹을 수 있는 식품. 근데 배 아프다. 얘도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서 아까 가족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변에 보니까는 이제 비슷한 개념들이 모여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맞아라고 했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그 표기는 배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개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어 벡터의 한계가 바로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건 알았지만 단어 벡터의 한계점은 그런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벡터가 문맥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이 분포 과정이라며. 그러면 분포 과정이면은 당연히 주변의 문맥을 고려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요 주변의 단어들 앞뒤를 이제 보면서 그 해당 벡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설령 문맥을 본다고 해도 여전히 이 어떤 의미의 단어를 하나의 단일한 벡터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에 기계 번역의 맥락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외국어를 하면 대단히 어색한 번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그 사전에서 찾은 첫 번째 단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경우에는 괜찮아요. 사랑은 러브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가능한데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 해서 배를 이 번역을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쉽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먹는 거 페어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배로 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려면 이거는 단어 벡터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의 상황을 이제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반드시 문맥에서의 문장 속에서 의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문장 벡터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괜찮지. 그리고 어떤 거를 고정된 그 벡터로 변환한다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데 이게 뉘앙스를 못 따지네. 근데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배라고 했을 때는 결정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이 문장에서의 위치라든지 쓰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반영해 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게 곧장 2014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단어들의 순서에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야,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 NPLM에서 하지 않았어? 하긴 했었죠. NPLM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 NPLM에서는 그 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그 단어들의 순서들이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정수 시퀀스가 들어와서 임베딩이 수행이 됐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 플래튼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는 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가 우리가 실컷 얘기한 C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NPLM에서는 아까 우리가 4g 기반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입력은
4g을 기반으로 해서 3개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 단어를 맞추는 것이 이제 구성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용된 임베딩 C는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한 그 C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그 언어 모델을 다 반영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미진한 점이 있냐면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그러면 이 x가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C를 통과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x1, x2, x3이 d차원짜리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D짜리의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플래튼을 해버렸어요. 그 플래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 3D를 3 곱하기 D짜리의 벡터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플래튼이 이제 수행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D자리가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x1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들이고요. 여기는 x2에 해당하는 d차원짜리 벡터고 여기는 x3에 해당하는 d차원짜리의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벡터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x1과 x2와 x3이 이러한 순서였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순서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걸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행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완전 연결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완전 연결 계층의 경우에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x1에 대응하는 w1, x2에 대응하는 w2, 그리고 xd에 대응하는 wd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덧셈의 교환 법칙에 따르면 이것들의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 벡터를 구성해 준 것까지는 굉장한 혁신이었는데 그 이후의 신경망의 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에서 이 2003년 시점에서 알려진 신경망의 거의 유일한 형태는 이
덴스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덴스를 사용한다면 애써서 이렇게 구성해줘도 순서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연어 쪽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신경망의 전체 공통적인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상 처리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적으로 이 점을 논의드리기 위해서 이 합성곱 신경망 쪽에서의 그 논의점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이미지에 대한 학습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특성별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특성은 개별 픽셀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은 각 픽셀별로 가중치를 할당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입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픽셀을 x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픽셀을 xn이라고 한다면 완전 연결 계층은 이 두 픽셀의 관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픽셀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서로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강아지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픽셀들은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결 계층의 퍼셉트론들은 배경과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픽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이 다른 개의 이미지에 대해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연결 계층에서 학습한 가중치들은 픽셀들이 약간만 달라져도 학습된 표현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어의 구성과는 이제 조금 다른 논의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완전 연결 같은 경우에는 x1이면 w1, x2면 w2, xn이면 wn 이런 식이기 때문에 xn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완전 연결 계층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픽셀별로 하나씩 매개 변수를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딥러닝 과정에 오시면은 이제 조교로 활약합니다. 딥러닝 과정에서는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공감이 잘 되고 또 딥러닝의 원래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연구가 이제 촉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로 이제 좀 변형이 돼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어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격차가 한 5, 6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집 강아지를 여기 이제 분홍색의 무슨 장판 같은 데 위에서 찍었는데, 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서 그냥 이게 있었을 뿐이고요. 이게 잔디밭에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완전 연결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왜 갈색이지? 이 하얀색 강아지와 분홍색 장판에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상관이 없으니까. 완전 연결 계층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간적 분포를 정보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경우 이미지의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도 원래 이미지와 동일하게 학습됩니다. 이미지가 표현하는 시각적인 정보는 공간적 분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섞인 픽셀은
그러한 공간적 분포의 정보가 상실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연산의 특성상 입력 특성들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성의 순서가 섞여도 가중치는 각 픽셀에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해당 입력 특성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와 무작위로 섞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가 취합되면 그 결과는 같은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점은 제가 이제 그 딥러닝 강의에서는 실제로 이 우리 집 멍멍이 사진을 이렇게 그 무작위로 픽셀을 다 섞은 다음에 훈련을 시켜보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형의 성능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섞든 안 섞든 이 완전 연결 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들은 성능이 동일한 수준을 발휘합니다. 섞든 안 섞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갖고 제가 여기 우리 집 강아지 보이시죠? 라고 말을 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죠. 너는 무슨 눈이 QR코드 리더기냐?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시겠죠? 그잖아요. 왜냐면 공간적 분포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연결 계층은 그런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굉장히 한 발 더 나가줘야 되는데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 98년에 개발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봤던 손글씨 숫자 인식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합성곱 신경망은 아니었지만 그런 점들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초기의 성공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1998년 르넷입니다. 르넷은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7층의 신경망으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1989년 합성곱 신경망이 최초로 고안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1998년 여러 모델들의 비교를 위한 표준 데이터 집합을 도입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손글씨를 인식하는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손글씨 인식이 필요한 우편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우편 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인식 오류가 1%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르넷은 2012년 알렉스넷이 해당 기술을 빅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았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불씨가 점화됐는데 합성곱 신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어떤 혁명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 이제 발전사적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신경망이라고 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후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위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이제 대부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공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제시를 했다면. 그런데 이 신경망이 영상에서도 자연어에서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신경망이 80년도에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와 2000년대, 사실상 2010년 이전까지는 신경망에 대해서는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여기서 NPLM이 나와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해도 그 성과가 그런 인식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어 척도 영상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상 쪽에서 먼저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2012년쯤에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상 처리에서의 성과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사실은 요 98년에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게 개발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신경망이 인기가 없어서 다들 모르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빅데이터에 적용해 보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딥러닝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야, 근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우리 자연어 처리하고 있잖아. 정신 차려. 그 딥러닝의 영상은 지금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알렉스넷이 2012년에 딥러닝을 이제 하면서 기존의 이제 방법론을 끄집어내서 그 이후로부터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 알렉스넷이 2012년에 우승하고 2014년에 VGG가 우승하고 2014년에 구글 르넷이 우승하고 2015년에 레스넷이 했는데 알렉스넷 이후로는 비포 애프터가 나뉘는데 비포는 그냥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냥 각축장이었고요. 요 이후로부터는 합성곱 신경망이 아닌 이상은 이 대회에서 1등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연어 쪽에서 굉장히 탐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야, 저기, 음? 영상 쪽을 보니까는 예전에 있는 거를 예전에 발견됐던 이론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좋은 성과를 냈더라. 이런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자연어 쪽에서도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어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성곱 신경망은 아까 이제 분포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요 윈도우 범위 내에서 이제 의미를 뽑아낸다는 점에서는 그 분포 과정하고 합성곱이 이제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성곱을 자연어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과도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합성곱은 이제 공간적 분포가 중요한 이제 영상과 같은 데이터에는 대단히 효과적인데 자연어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 글씨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글씨가 반대로 보이죠. 그러면은 그 글씨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를 제가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강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얼굴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적 분포가 중요하긴 한데 걔네는 반전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영상 내에서 위치가 바뀐다든지 하는 걸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달라요. 텍스트는 이전에 나너 사랑과 너나 사랑이 다릅니다. 엄격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급 신경망은 그런 것까지는 반영을 못 해준다. 그래서 합성급 신경망을 써보려고 했다가 야 이거는 가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점이 이제 논의가 됐고 그래서 합성급 신경망의 성과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르네상스를 해보자는 겁니다. 합성급 신경망이 90년도를 뒤져갖고 재미를 봤어요. 예전에 파묻혀 있던 이론을 찾아냈거든요. 오,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네. 그래서 발굴을 해내. 근데 그래서 텍스트 쪽에서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 옛날에 다이 조상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뒤집니다. 진짜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쯤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의 정보를 뽑아내는 신경망으로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제시가 됐는데 역시나 묻혔습니다. 그래서 2015년과 14년 근방에 2015년 근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딥러닝의 영상 쪽의 그 공모대에서 실제로 과거를 뒤져보아서 RNN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견이 됐고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오,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RNN이라고 하는 것의 표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RNN이 무엇이길래 그게 더 적합하다고 이제 평가가 된 것인가? 이 RNN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XT를 현재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Z를 현재 입력에 대한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신경망을 거쳐서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점이 뭐냐면 과거의 입력과 과거의 출력 그리고 그것을 발생했던 과거의 상태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완전 연결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출력을 내는 데 있어서는 원래의 완전 연결 계층을 사용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이 논의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근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 입력을 처리하는 데 반영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논의를 하시고 있는데 어제 논의가 어제 도달하신 상태가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우리 어제는 이제 그 NPLM도 알아봤고 세종 말무치로 알아봤고 이러시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 학습이 불가능해요. 그죠? 이러면 학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태가 오늘의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학습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과거의 상태로부터도 현재 입력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 개념. 그런데 그런 가정이 딱 어울리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런 데이터가 뭘까요? 바로 시퀀스 데이터였죠.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셔플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나를랑 너는 해 하고 다음 글자는 뭘까 하면은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하겠죠. 순서 정보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논의드린 것처럼 요 다음 단어는 과거의 상태에 분명히 순서와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도 찾았다. 우리도 그 영상 쪽의 합성곱에 대응하는 신경망을 과거를 뒤져서 찾아냈어. 라고 하는 것이 2014년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 기반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공식 자체는 그냥 언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언어 모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논의드린 대로 RNN 기반으로 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취지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기를 한번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러면 지금 x1, x2부터 xs까지 있는데 여기서 나, 너, 사랑 이면은 I love you죠. I love you.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너 사랑이라고 하는 원문이 들어갔는데 번역을 유러브 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개념의 RNN이 아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현재 입력이 있는데 이 현재 입력은 과거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합쳐져서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요것이 RNN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RNN은 단어 수준일까요? 아니면 문장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의 과거가 어디 있어요? 단어는 과거가 없어요. 단어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단어는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 인데 단어 자체는 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문장 속에서 의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RNN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인베딩은 문장 인베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RNN에서 인코더라고 왜 부르냐면 예전에 기생충 영화가 막 저기 상 받고 이랬을 때요. 덩달아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샤를체.
그 엄청나게 번역을 잘하셔가지고 그 대민교포인가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막 봉준호 감독의 막 그 의도를 막 읽어가지고 막 너무나 자연스러운 번역을 엄청나게 빨리 해내갖고 그분만큼 이제 그 화제가 됐던 분이 이제 샤론 차이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장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잘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거죠. 아,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이제 영화 전공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집중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면 그 발번역이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를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저분의 마음의 의도가 이러하구나라고 그거를 추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납득하고 나면은 번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의 상태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런 마음과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문하고 이 번역의 목표를 일대일로 매칭하려고 하거나 이거를 뭐 if에서문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수십 년. 그런데 이 어떤 특정한 원문을 하나의 문장 벡터로 형성을 해낸다면 그리고 그 문장 벡터가 아까 단어 벡터처럼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족, 식구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제 입력이 어떤 의미의 벡터로 되니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인코딩의 방식은 다양하죠. 정수 인코딩도 있죠. 단어 뭉치 인코딩도 있죠. 원합 벡터 인코딩도 있죠. 멀티아드 인코딩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RNN 기반의 문장 벡터로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게 그런 핵심을 잘 잡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문장 벡터로 이거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이 문장 벡터의 의도를 여기다가 반영해서 목표로 하는 대상 언어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이 벡터화된 수치를 실제의 언어로 풀어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인코딩된 과정이 사실 디코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꽤 훌륭한 성과를 당시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시점에서는요. 이게 이제 선구자적인 어떤 기술이고 그리고 문장 벡터가 유의미하게 형성된 기 시작한 신경망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제 어, 주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내용들이 교재에서 좀 미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 전체 신경망에 대한 빅픽처를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말이 조금 번거롭죠.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는 어떨까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래서 2017년에는 중간 과정이 있고 이 중간 과정을 내일 오전 시간에 상의드릴 예정입니다.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2014년에 RNN의 인코더와 디코더로부터 나왔다라고 납득하면 그래서 트랜스포머구나 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거든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트랜스포머도 기계 번역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고 인코더, 디코더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혁신이 무엇이었냐면 RNN을 뺀 거예요. 야, 실컷 RNN을 팔아놓고 왜 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RNN이 소기의 성과를 보였지만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4년하고 2017년 사이에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RNN을 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트랜스포머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